네,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미국과 중국 얘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중국이 글로벌 시장의 상품을 덤핑하는 식으로 과잉 생산 문제 완화에 나서면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대응할 것이다. 경고에 나섰네요.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인데요. 네. 그 미국 재무부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했는데 최근 그 중국을 방문한 미국 대표단이 죄송합니다. 중국 경제를 담당하는 그 허리퐁 네. 부총리하고 면담 등을 통해서 이렇게 그 중국이 세계 시장의 상품을 덤핑하는 식으로 그 과잉 생산한다는 그런 문제를 제기한 걸로 그렇게 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고를 분명하게 했다라는 얘기를. 그 미국 재무부 네. 국제 담당 차관이 이달 초에 그 중국에 가서 미중 경제 워킹그룹 3차 회의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그런 걸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그 수요 창출보다는 공급에 더 초점을 맞춘 중국의 산업 지원 그리고 거시 정책이 과잉 생산 이 문제로 세계 시장에 그 충격을 가한다는 점을 그 걱정한다고 그렇게 전달한 걸 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경고했다는 식의 이런 그 지금 지적이 나온 겁니다. 당시 회의에서는 뭐 경고를 했는지 이런 언급은 없었던 거잖아요. 네, 그 당시에 미국 관계자들이 그런 우려를 전달했다고 했는데 경고했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차관 얘기는 하지만 이게 새로운 무슨 뭐 중국에 대한 그 어떤 그 견제 방식이 아니고 중국에 대한 동맹 파트너국들의 공동 대응이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재무부 국제금융 담당 차관보도 지난달 말에 베이징에 가서 인민은행 부행장을 만났습니다. 그때도 비슷한 얘기를 한 걸로 그렇게 파이낸셜 타임스가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국가가 여럿 있다라는 것도 좀 메시지를 전달한 거네요. 미국 관리는 그 파이낸셜 타임스에 중국이 이 과잉 생산 문제를 진짜로 심각하게 자기들이 느끼고 있는지를 미국이 확인하길 하기 위한 거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넷 옐런 재무장관이 이달 올해 말에 연내에 그 중국을 다시 갈 건데 그때도 이 문제가 두 나라 간 의제 그 주요 부분이 될 거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뭐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언급도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하게 내용 좀 볼까요? 네, 옐런 장관은 이달 말에 그 쌍파블레에서 G20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는데 그때도 아마 이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를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네. 여기 대해서 중국도 뭐 항변이 있습니다. 그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를 보면은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때문에 미국이 중국산 리튬 배터리나 전기차를 수입하는 비용이 많이 드는 그것 때문인 탓이 크다 이렇게 또 항변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인은 미국에 있다. 그런데 보면요, 시진핑 그 주석이 네. 작년 12월 그 중앙경제공작회의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 과잉 생산이 중국의 미래 성장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의 하나다. 그래서 사실상 이 문제를 좀 인정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미국 싱크탱크 내 중국 전문가도 어떤 대안 제시 분석을 내놓은 것 같은데요. 얘기 전해 주실까요? 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중국 전문가 얘기도 네. 그 같은 맥락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내부 수요를 늘리도록 압박해야 한다. 그래도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은 유럽연합이 지금 뭐 중국 전기차 같은 거 조사하고 하듯이 그런 식으로 그 중국 제품 수입 제한을 확대하는 그런 조사를 해서 압박하는 것 외에는 다른 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도쿄 시총 얘기 넘어가 볼까요? 3년 반 만에 상하이를 추월했다. 요즘에 뭐 일본 증시가 상당히 높은 레벨까지 올랐는데 이런 분석이 있네요. 지금 NHK가 국제거래소 연합 집계를 인용해서 전했는데요. 네. 도쿄 증시 시총 합계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해서 6조 3,400억 달러 해서 상하이 시총이 6조 430억 달러 시총을 따돌렸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도쿄 증시가 이렇게 해서 이제 아시아 증시 1위를 탈환했는데 이게 이제 3년 반 만입니다. 1년 전만 해도 상황은 반대였습니다. 도쿄 네. 시총이 5조 6,500억 달러 정도인 반면에 상하이 시총은 7조 한 2천억, 2,650억 달러 훨씬 많았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 중국이 좀 이렇게 좀 위축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기업 실적도 좋고 해가지고 네. 탄력을 받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 글로벌 자금이 중국에서 나와서 그 일본으로 이동하는
게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다이와증권 관계자가 진단을 했습니다. 중국 증시와 일본 증시가 상당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일본 증시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떤 분석 나오고 있는지 또 추가로 들어볼까요? 지금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네. 뭐 아시다시피 버블기가 1989년 그때 기록한 사상 최고치에 거의 육박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도쿄증권거래소 데이터를 인용을 한 걸 보면은 지난 5일에서 9일 사이에 도쿄하고 나고야 증시의 그 해외 투자자 순매수가 한 3,663억 엔 정도. 그래서 순매수가 6주째 이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일본 개인 투자자 순매수도 3주째 매수 우위를 보인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면 중국 증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중국이 이 부양책에 조금 더 속도를 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LPR 5년물이 인하가 되지 전격적으로 않았습니까? 인하가 그렇죠. 있죠. 전격적인 인하폭도 컸죠. 25bp 인하였습니다. 네, 네. 네. 그럼 네. 경제 얘기 좀 해볼까요? 그래서 중국 증시 감독기관이 시장 제한과 비판에 귀를 기울이겠다 이런 얘기도 했네요. 그 중국이 지난 7일이죠. 네. 그 증시를 감독하는 그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증감회죠. 여기 책임자를 전격적으로 갈았습니다. 우칭이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상당히 그 어떤 그 불법 같은 걸 아주 엄단하고 그러니까 상하이 증권거래소장 할 때도 그런 아주 그래서 이제 뭐 이 사람 별명이 브로커 도살자다 뭐 이런 그래요? 얘기까지 있었는데요. 네. 블룸버그에 보면은 이제 이 신임 주석으로 바뀌고 나서 그 증감회에서 성명이 어제 나왔는데 시장 참여자의 모든 제안하고 비판까지 주의 깊게 듣고 우려 사항은 즉각 처리하겠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시장 상황이 복잡하고 심각할수록 조언에 더 귀를 기울이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상당히 좀 이례적입니다. 네. 기억하시겠지만 증감회가 지난주였나요? 그 중국에 와 있는 그 국내외 그 상장된 국내 기업 외국 투자 기관들을 상대로서 자담회를 계속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정리해서 이런 성명을 내놓은 걸로 보입니다. 네. 증시와 관련돼서도 시진핑 주석이 직접 챙기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기대감이 좀 그때도 있긴 있었는데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 이 우칭이라는 사람, 네. 이 사람이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1965년생인데 경제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고 젊은 시절에 증감회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하이 증권거래소장 할 때는 규정 위반한 31개 회사를 아주 폐쇄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불법에 엄격한 걸로 평가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그 상하이 증권법 분석을 보면요. 이 사람이 취임한 걸 계기로 해서 주식형 펀드 승인이 좀 빨라질 거다. 그리고 더 많은 중장기 자금이 증시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도 확대될 것 같다는 그런 관측이 나왔습니다. 네. 블룸버그도 이 중국 증시 대책 관련돼서 얘기를 했네요. 어제 네. 기사 제목이요. 중국이 증시를 구하려고 모든 것을 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네. 그 중국의 사실상 그 기준금리죠. 대출 우대금리 5년 만기에 예상보다 큰 폭으로 낮춘 거. 그리고 나서 또 뭐 올 들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조치, 뭐 아까 말씀드린 증감의 주석 전격 교체, 국부펀드 동원이라든가 기업 M&A하고 구조적 지원, 바이백 촉진 같은 그런 증시 구하기 이런 것들이 중국 당국이 지금 올인하고 있다고 그렇게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네. 지준율 인하에 이어서 LPR 5년물 인하까지 경제 부양책에 계속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중국인데 이제 중국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저명학자가 중국 사회 침체로 가장 중대한 위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해당 글이 또 삭제가 됐나요? 어떤 얘기죠? 네, 그 우한대학 교수인데요. 이 사람은 네. 농촌 거버넌스 전문 사회학자인데 루더원이라는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그 상당히 이례적으로 그 SNS에 글을 올렸는데 물론 이제 이게 삭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네. 이미 많이 퍼진 상태라는 게 이제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보도인데 글이 아주 좀 날카롭습니다. 그 형식주의, 중국 경제가 형식주의, 관료주의 그리고 아래로부터 커지는 체념 같은 것 때문에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 아주 이렇게 따끔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삭제가 됐는데 이미 네. 퍼졌다고요? 어떤 그 사람이죠? 이 글을 사람은? 보면은 자기가 최근에 농촌 현장을 가봤는데 현지 당국들이 어떤 실제 현실을 해결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상급 기관에 보고하는데 만 초점을 맞추더라. 그래서 지금 자기가 가가지고서 이제 자기 중학 동창들을 만났는데 뭐 여러 부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더니 한결같이
일터의 형식주의가 참 큰일 났다 이렇게 개탄을 하더라는 겁니다. 학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중국 대학들이 무슨 뭐 인재혁신, 뭐 육성 어쩌고 떠들지만 실제로는 아주 적급한 수준만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 위주로 좀 해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관료주의라든가 형식이라든가 이런 걸 좀 날카롭게 비판을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사회적 위기가 네. 중국 경제 회복 부진하고 부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비관주의라든가 체념이 사회 전체에 스며들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조업 부분 얘기도 했습니다. 산업단지 내 공장들도 이렇게 운영을 해서 뭐 하는데 대부분이 가동할 수 있는 능력 밑으로 운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율이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문이 많아도 이윤을 내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지금 이런 내수 부진을 극복하려고 일부 기업들이 1대1로 참여국들하고 무역을 전환했지만 돈을 받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네. 그런 것도 어렵다. 그 정도로 불확실한 어려움에 직면했다. 여러 가지 중국이 처해 있는 이 경제 현실의 원인을 좀 날카롭게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임금 협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네요. 류 교수가 지금 네. 보면은 중국에서는 그 임금 협상이 금기이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초과 근무 수당 같은 게 못 받으면 여기 항의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랬다가는 바로 쫓겨난다는 겁니다. 이거 관련해서 광동성 싱크탱크 책임자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고 지도부가 개입하는 게 필요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관리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실상을 무시하는 경향이 짙다. 그래서 따라서 정치적인 올바름을 맹목적으로 고수하기보다는 성과 평가 시에 그 능력을 강조하는 게 필요하다. 하고 여기 이제 덧붙이기를 이게 상당히 좀 이렇게 중국 지도부가 좋아하지 않을 얘기인데 다음 달 이제 양회가 열리죠. 네. 전인대하고 그 정협이 열리는데 그때 뭔가 화끈한 게 나오지 않아 가지고 성장 회복세가 그 가셔되지 않으면은 절망적이고 잠재적으로 끔찍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또 이렇게 또 그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달 4일 양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시총에 대한 얘기인데요. 엄청납니다, 진짜. 뭐 이건 뭐 다들 아시죠? 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메타, 테슬라를 네. 지칭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도이체방크가 이거를 이제 집계를 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네. CNBC가 이걸 이제 인용을 했는데 이 매그니피센트 7의 전체 시총이 국가 기준으로 하니까 미국 다음으로 많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지난달 말 기준으로인가요? 그래서 13조 1천억 달러. 네. 그러니까 제일 많은 데는 이제 미국이고요. 미국은 보니까 50조가 넘죠. 50조가 넘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 두 번째 큰 국가가 이제 중국인데 11조 5천억 달러니까 그거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이 그다음에 3위가 일본 6조 2천억 달러. 그리고 이거보다 한 2배고요. 일본이 4위, 일본이 3위. 그리고 이제 4위가 인도, 5위가 프랑스인데 일본, 인도, 프랑스를 합친 것에 거의 육박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매그니피센트 7 그 전체 시총 규모가 크다는 겁니다. 네. 우리하고 비교한 거 우리는 보니까 네. 1조 7천억 달러 정도, 우리보다는 한 8배 정도로 돼 있네요. 네. 그리고 보니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 3조 달러 안팎이죠. 이게 지금 뭐 프랑스, 사우디, 영국하고 거의 비슷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략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숫자로 정말 대단합니다. 보니까 대단한 그리고 또 생각이. 네. 매그니피센트 7이 지난해 거둔 수익이 합쳐서 3,610억 달러 정도. 이게 일본 전체 기업이 벌어들인 규모에 거의 육박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국에 비해서는 뭐 2배가 많은 걸로 그렇게 비교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 보고서에서는 이게 다가 아니라 앞으로 더 성장할 거다라는. 예, 그렇겠죠. 분석이. 왜냐하면 네. 이제 전 세계 인구의 아직 한 40%가 아직도 인터넷에 제대로 접속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매그니피센트 7의 그 수익 창출 잠재력이 여전히 크다는 겁니다. 네. 보고서 내용 좀 더 소개해 주실까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1960년대 중반 이후 S&P 500 지수에서 시총 상위 5위 안에 든 36개 기업을 분석해 봤더니 네. 그 가운데 20개 기업이 지금도 상위 50위권에 있다.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네.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작년 상반기부터 5위권에 진입한 걸로 그렇게 보고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죠. 엔비디아는 뭐 계속해서 요새 아주 잘 네. 뜹니다. 뭐 간밤에는 좀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또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그러니까 워낙 또 네. 많이 뛰어서 말이죠. 네,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환경단체들 트럼프 2기를 우려해서 바이든의 환경 규제에 서두르라고 압박을 한다. 어떤 스토리인가요?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 보도인데요. 네. 이제 트럼프가 재집권할 가능성이 자꾸 불거지니까요. 그래서 그거 대비해서 그 바이든 행정부가 행정 규제 강화를 지금 추진하는 거를 네. 좀 빨리 해라.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만약 재집권하더라도 뒤집지 못하게 제도적으로 꽉 묶어 놓으라는 겁니다. 아, 그 트럼프가 그 1기 때 그렇게 그 오바마 행정부 때 환경 규제한 거 한 10개 정도를 집권하자마자 다 뒤집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기 쓰이는 게 이른바 의회 검토법이라는 건데요. 네. 이게 이제 그 접수를 해서 의회가 이제 기존 규제를 폐기할 경우에 하려고 하면은 이걸 이제 폐기를 이제 신청을 하고 나서 회기 기준으로 60일 안에 이걸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하라는 겁니다. 물론 차기 행정부 출범이 내년 1월이긴 하지만 이게 뭐 셧다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어떤 고시 절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트럼프가 다 뒤집어 엎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환경단체들이 백악관이 빨리 이거를 해라. 그래서 오는 5월, 6월까지 환경규제 최종안을 의회에 제출해야만 그렇게 그 트럼프 그 재집권 시에 어떤 뒤집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백악관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백악관도 일단 네. 이걸 인식하고 있다는 게 그 NGO 관계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규제 다수를 그래서 4월 22일이 지구의 날인데 그때까지 끝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환경부가 추진하는 그 주요 환경 규제 강화 조치를 보면요. 발전소 대기오염하고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멸종 위기종 보호, 그리고 이제 잘 분해되지 않는 이른바 영원한 화학물질 같은 규제 강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 해볼까요?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 원전이 오는 9월에 13년 만에 첫 재가동이 됩니까? 어떤 얘기죠? 참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참사 네. 벌써 13년이 됐네요. 요미우리 어제 보도를 보니까 그 미야기현에 있는 오나카와 원전 2호기를 9월에 재가동하는 걸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동안에 뭐 화재 대책 공사 같은 게 해서 2번 정도 연기가 됐는데 이게 이제 공사가 이제 6월이면 끝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본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이걸 승인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2011년 3월 그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후 동일본 지역 원전이 이제 처음으로 재가동되는 겁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때 상황이나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그것도 좀 심각했죠. 네. 그 당시에 그 오나가와 원전에서 그 일본 기상청은 이제 지진 단계가 10단계, 이제 10단계입니다. 그 중에서 8번째가 이제 진도 6약이라는 관측이 됐었는데 그때도 뭐 시나미가 한 13m 정도 왔었고 여기에. 그래서 2호기 원전 건물 침수되고 해서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지금 이런 가운데 아사히 신문이요. 여기는 뭐 진보 성향으로 분류가 되는 매체인데 그 지난주에 18세 이상 일본인을 대상으로 이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했더니 원전 재가동 찬성이 50%로 반대 35%보다 많은 걸로 돼 있었습니다. 네. 돼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에는 재가동 반대가 훨씬 많았는데 지난해부터 조금 이제 찬성했다가 이제 이렇게 찬성이 훨씬 더 많은 걸로 그렇게 또 발표가 됐습니다. 일본 사람들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얘기는 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얘기인데 조사 결과가 뭐 지금 나온 겁니까? 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하고 미국 보건부가 네.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주로 유럽국들이 많은데요. 8개국 코로나 백신 접종자 한 근 1억 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해서 해봤더니 이제 그 조사 대상 백신은 3가지입니다. 네.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그랬더니 이 백신 접종하고 심근염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그 길랭 발해 후 증후군 같은 거, 이게 이제 근육 같은 게 이완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
안면신경 마비라든가 이런 그 증상들하고 약간의 관계가 있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연관성이 확인이 됐다. 네. 그래가지고 뭐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 가운데 그 길랭바레 증후군 사례가 현저히 증가한 걸로 돼 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다만 어떤 그런 그 일관적인 패턴은 없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덧붙이기를 실제로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실제 코로나19 감염 후유증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점도 이렇게 이거를 판단하는데 고려되는 게 좋겠다. 약간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네. 조사는 지금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뉴질랜드, 스코틀랜드 8개국에서 백신을 맞은 이제 근 1억 명으로 대사를 했고 말씀드린 대로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3개 백신을 맞은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걸로 그래서 설명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얘기는 유엔이 국제 컨퍼런스를 열었다고요. 이 얘기 좀 해주실까요? 네, 탈레반, 네. 아프간 국제 컨퍼런스입니다. 지난주에 카타르 도하에서 열렸는데 이제 올해 2번째인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탈레반은 국제사회가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죠. 네. 그런데 문제는 탈레반 내에 그 인권 문제, 특히 여성 인권이 엄청나게 지금 박해받고 있는데 이걸 이제 유엔이 주관해서 유엔 특사 임명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걸 했는데 탈레반은 막판에 자기들 그 탈레반 여성단체, 시민단체가 오니까 거부를 했습니다.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은행이 앞으로 한 15개월에 걸쳐서 한 3억 달러 정도를 지원을 하는데 민간 부분에 탈레반이 통제하지 않는 민간 부분 여러 가지 뭐 인프라든가 이런 걸 개선하는 데 지원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해서 조금 탈레반과의 어떤 연계성을 좀 높이는 움직임이 좀 가셔된 모양새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국제뉴스 듣도록 하겠고요. 선재규 선임기자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